자, 우리가 이제 어제까지 해서 MySQL이라고 하는 그 데이터베이스를 배웠죠. 이 네모칸은 현재 내 PC예요. 내 컴퓨터. 이 안에 MySQL이라고 하는 소프트웨어가 설치가 되어 있는 거죠. 데이터는 이 안에 있어요. 그리고 여러분들은 각자 저마다의 자바 프로그램을 만들 거예요. 이게 웹사이트 형태일 수도 있고 PC에서 동작하는 프로그램일 수도 있는데 어찌됐건 여기에 사용자가 입력을 하거나 조회를 하거나 수정, 삭제 등을 하면 이 자바는 MySQL과 연동을 합니다. 그러면서 SQL문을 전달하면은 MySQL이 자바 프로그램한테 결과를 주는 거예요. 자, 근데 데이터베이스의 종류가 오라클, MS SQL, MySQL. MySQL하고 마리아DB는 같은 취급하시면 돼요. 자, 이렇게 크게 세 가지 종류로 나눠진다 그랬죠? 그러면 데이터베이스가 뭐냐에 따라서 자바에서 이 연동을 하는 코드는 바뀌어요. 기본적으로. 데이터베이스와 연동하는 데 필요한 소스 코드는 바뀌어야 돼요. 데이터베이스 종류가 다르면. 우리가 흔히 MS 워드하고 한글, HWP는 같은 목적의 프로그램이죠. 그렇다고 해서 MS 워드에서 작성한 게 한글에서 열리지는 않아요. 물론 요즘은 어느 정도 좀 호환을 시켜주긴 하는데 100% 깔끔하게 나오진 않죠. 그러니까 저마다의 전용 무언가가 있다라고요. 왜냐면 얘네들이 서로 경쟁사잖아. 오라클, MS, 마이크로소프트, 이것도 뭐 오라클이긴 하지만 얘네들은 전부 경쟁 관계이기 때문에 서로 호환을 시키진 않습니다. 왜냐면 서로 다 경쟁이니까. 그래서 연동 소스 코드도 다르게 해야 되는데, 그러면은 프로그램을 만드는 우리 입장에선 데이터베이스가 뭐냐에 따라서 좀 그렇잖아요. 코드를 매번 바꾸고 있는 우리한테 부담이 크잖아. 그래서 자바 쪽에서 교통정리를 한번 해요. 자바가 인터페이스를 만들어요. 인터페이스를 만드는 거는 각자 상속받는 클래스가 있어야 쓸 수 있다는 얘기죠. 그 상속받은 클래스를 얘네한테 직접 만들어 오라고 시켜요. 그래서 얘네가 그 클래스를 만들어서 라이브러리, 즉 자르 파일 형태로 배포를 합니다. 자, 그럼 우리 입장에서는 이 자르 파일을 각각의 오라클용 자르 파일, MS SQL용 자르 파일, MySQL용 자르 파일이 전부 따로 있는데 각각의 회사에서 출시한 제품이에요. 따로 있는데 이걸 우리한테 프로그램에 세팅을 해요. 하지만 이 자르 파일은 모두 똑같은 인터페이스를 상속받은 애들이야. 그럼 이 안에 있는 내부 소스는 다를지언정 메소드는 다 어때요? 같은 분모를 상속받았으니까 동일하죠. 설령 다른 게 있다라고 해도 선언을 인터페이스 용으로 하고 할당을 클래스로 하면 이 자르 파일 안에 있는 클래스를 쓰면 이 클래스가 만약에 자기만의 고유한 메서드를 추가했다고 해도 걔네들은 못쓰게 잠기죠. 그럼 우리 입장에서는 어떤 종류의 자르 파일을 쓰건 간에 전부 똑같은 메서드로 호출할 수 있다는 거야. 내부 소스 코드는 설령 다르겠지만 그거는 우리 관심사가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요 인터페이스가 java.sql 이라고 하는 패키지 안에 정의가 되어 있어요.
그리고 각각의 DBMS와 연동할 수 있게 배포되는 이 자르 파일들을 통칭 JDBC라고 합니다. 자바 데이터베이스 커넥터. 그래서 자바에서 데이터베이스랑 연동을 한다라고 하는 거는 우리가 사용하고자 하는 DBMS 종류에 맞는 JDBC 라이브러리를 프로젝트에 세팅하고 인터페이스 형태로 강제로 이제 부모 상태를 현관화를 해서 쓰는 거예요. 그러면 나중에 자르 파일만 바꾸면은 다른 DBMS에 연동하는데 문제가 없겠죠. 이게 자바 데이터베이스 연동의 개요이고요. 모든 프로그래밍은요, 데이터베이스 연동이 가장 꽃이에요. 특히나 웹사이트는 데이터베이스 연동이 안 되면 웹사이트를 만드는 의미가 없습니다. 이게 가장 핵심이에요. 과장을 조금만 보태서 웹 개발자는 이것만 합니다. 이 자바로 데이터베이스 연동하는 게 거의 실무 개발의 90% 이상을 차지하기 때문에 SQL 못하면 용서가 안 된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왜냐면 이거 연동 자체가 안 될 테니까. 오늘 이 코드를 정복을 못하면 실무 개발은 물 건너갑니다. 자, 그럼 이제 프로젝트를 한번 해볼게요. 고민되네. 이클립스를 써야 되나? 네, 그냥 이클립스 좀 다운 받을게요. 자, 강의실 컴퓨터에 이클립스 안 깔아놓으신 분들은 이클립스 깔아놓으세요. 아, 이클립스 다운받을 때 참 여기서 그냥 요거 선택하고 들어가. 보통 여기까지 들어와서 요거 선택했나요? 여기서 이거 다운로드 버튼 눌렀나요? 패키지, 그쵸. 그럼 요로 들어오죠. 여기서 그 엔터프라이즈 에디션 받았다고 전에 나한테 그렇게 얘기했거든요. 요거 들어가잖아요. 그럼 보통 요거 다운받죠. 아니 그 밑에 요거? 네. 자, 잘 봐요. 어디 서버에서 받아 지금? 일본. 밑에 select another mirror 선택하면은 국가별 서버 고를 수 있어요. 이걸로 받으면은 한 5초면 받아요. 난 다 받았어. 한국 서버에서 받아야지. 뭐하러 바다 건너에서 받아요. 요거 누르면은 국가별 서버가 쪼르륵 나와요. 여기서 카카오에서 받으면은 금방 받아요. 님 저거 지금 저희가 쓰는 거랑 버전이 날짜가 다른데 새로 받아요 저희도? 상관없어요. 별 차이 없어. 인간적으로 이클립스 너무 쓰기 싫다.
자, 이클립스 실행 중이고요. 자, 환경 설정에서 글자 크기만 좀 바꿀게요. 자, 프로젝트를 새로 만들 건데 기존에 우리는 일반 프로젝트를 만든 다음에 그걸 메이븐 프로젝트로 변환을 했죠. 근데 아예 프로젝트 만들 때부터 여기 크리에이터 메이븐 프로젝트 요걸 선택하는 방법도 있고요. 처음에 위에 보면 크리에이터 메이븐 프로젝트라고 있는데 이미 여기 프로젝트가 많이 등록되어 있는 상태에서는 뭐 요 메뉴 자체가 안 나올 거 아니에요. 메이븐이 있나? 아, 메이븐 없네. 그럼 우리는 그냥 자바 프로젝트. 응? 이거 메이븐 프로젝트라고 있네? 잠깐만요. 이거 한번 선택해 봅시다. 자, 프로젝트 생성창에서 이 밑에 보면은 메이븐이라는 폴더가 있거든요. 여기서 메이븐 프로젝트를 한번 선택을 해볼게요. 안 되겠다. 선택할 게 쓸데없는 게 너무 많다. 일반적으로 자바 프로젝트 만듭시다. 자, 새로운 프로젝트 만들고요. 자, 여태까지 API 몇 번까지 했죠, 우리가? 5번이요. 자, API 06번입니다. 자, 프로젝트를 만들면 메이븐 프로젝트로 변환하세요. 자, 이제 메이븐 레포지토리에 접속을 해서 여기서 MySQL이라고 검색을 합니다. 그럼 MySQL 커넥터 J랑 그 다음에 MySQL 커넥터 자바라는 게 있는데 여기서는 커넥터 자바를 쓰는 거예요. 자, 여기서 버전 제일 높은 게 8.0.32네요. 선택해서 요거 세팅 폼.xml에 복사해 놓는 거 요거까지는 지금 같이 진행합시다. 익숙하죠, 이 작업? 자, 폼.xml에 빌드 밑에다가 디펜던시즈라고 하나 넣고 그 사이에다가 복사한 거 붙여 넣으면 되죠.
자, 넘어갈게요. 자, 클래스는 앱 01로 만들 겁니다. 앱 01. 메인 클래스 형태로 만드시면 되고요. 자, 이제부터는 다소 좀 속도감 있게 진행할 거예요. 실습 시간 이때 따로 드릴게요. 데이터베이스 접속 단계는요, 먼저 코딩할 때 이제부터 코드량이 장난이 아닐 거예요. 지금 요번 교시에는 메인 클래스 하나만 할 건데, 일단 앞으로 최소 1시간에 이런 거 서너 개 이상 할 거예요. 요번 교시만 그냥 요거 하나만 할 거고, 앞으로는 요 정도의 한 3배 정도 되는 게 여러분들 기본 코딩 양이에요. 1시간. 이만큼 해요. 이제 자바가 어느 정도 좀 익숙해진 단계일 테니까. 코딩할 때 다짜고짜 코딩하는 게 아니고요. 적어도 내가 코딩할 단계를 먼저 정리를 하고 시작하시는 거예요. 자, 주석으로 뭐 1단계 뭐 이런 식으로 해서 내가 작업할 단계를 이 단계에서 무엇을 할지에 대해서 먼저 구상부터 하고 들어가세요. 코딩할 때 다짜고짜 이클립스 키우고 그냥 소스부터 작성하는 거는 주먹구구예요. 개발자도 일종의 공정을 거치는 거기 때문에 제품을 만들기 전에 설계 먼저 하는 건 당연한 겁니다. 그러니까 내가 작성해야 될 코드 단계를 먼저 정리를 하세요. 자, 데이터베이스 연동을 할 때는요, 이 파일의 이름은 자바 MySQL 연동 기본이에요. 자, 첫 번째는 데이터베이스에 접속하기 위한 정보를 변수로 구성을 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데이터베이스 접속을 합니다. 우리가 MySQL -root -p 이렇게 한 거랑 똑같이 데이터베이스 접속을 합니다. 그 다음에 수행할 SQL문을 문자열 변수로 준비를 하세요. 그리고 MySQL에게 SQL문을 전달하고 결과를 반환받습니다. 마지막으로 데이터베이스 접속 해제를 합니다. 크게 이 단계를 거쳐요. 자, 접속하는데 필요한 정보는요, 먼저 데이터베이스가 설치되어 있는 컴퓨터의 주소예요. 어저께 왜 127.0.0.1이라고 입력했죠? 그 주소예요. 자, DB 호스트 네임, 이게 접속 주소예요. 127.0.0.1은 지금 이 자바가 가동되는 것과 같은 컴퓨터라는 뜻이에요. 자, 127.0.0.1의 주소가 이 프로그램이 구동되는 PC 자체의 주소인데 이거를 로컬이라고 불러요. 왜 우리 로컬 맛집이라고 하는 건 그 지역 맛집이라는 뜻이죠. 컴퓨터에서 로컬이라는 건 자기 자신 컴퓨터를 뜻해요. 그 다음에 포트 번호라고 하는 개념이 있는데 이 포트 번호는
포트 번호 개념은 나중에 웹 들어가면 네트워크 설명하면서 나올 거예요. 포트 번호는 우리가 MySQL 할 때 my.ini에다가 포트 3306이라고 적어놨어요. 이 값을 적어주면 돼요. 사용할 데이터베이스 이름, 유즈 명령 내려야죠. 그 다음에 접속할 때 인코딩 셋, 접속할 아이디, 비밀번호. 근데 실습할 때 데이터베이스 비밀번호를 본인이 각각 임의로 바꾸신 분들은 여기에 본인 비밀번호 넣으세요. 생각 없이 소스 그대로 뺏기면 접속 안 되는 건 당연합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접속할 준비했으니까 데이터베이스 접속을 진행을 할게요. 먼저 접속 객체를 선언을 합니다. 커넥션이라는 객체인데요. 일단 널로 선언을 해요. 이제부터 임포트 나올 텐데 데이터베이스 관련된 임포트는 무조건 java.sql입니다. 임포트 했고요. 자, 여기가 좀 헬게이트예요. 접속 주소 구성이에요. 형식이 왜 우리 인터넷 주소할 때 AT 이렇게 가죠? 비슷한 거예요. JDBC mysql / 2개 그 다음에 127.0.0.1 3306 데이터베이스 이름 물음표 캐릭터 인코딩은 UTF-8 and 서버 타임존은 UTC 이렇게 만들어줘야 돼요. 여기서 데이터베이스 접속에 필요한 정보들을 지금 변수로 담아놨어요. 얘네들을 요것들을 그럼 여기에 뭔가 우리가 치환하기 위해서 문자열이니까 %s, %d, %s, %s 이렇게 담겨있는 문자열을 만들 겁니다. 그래서 이 변수들을 치환할 거예요. 자, 그래서 그런 형태의 문자열을 만든 다음에 요 URL 포맷이라고 하는 문자열에다가 미리 준비한 변수들을 이렇게 딱딱딱 세팅해 놨어요. 그래서 URL 값 출력해 보면 자, 이렇게 조립된 문자열이 나오겠죠? 이거 확인했으면 이제 지우고 자, 그 다음에 이제 그 JDBC 라이브러리 안에 있는 접속 드라이버라는 걸 로딩해야 돼요. 왜 우리 랜카드 같은 거 컴퓨터 깔고 나면 이제 드라이버라는 소프트웨어를 따로 까는 경우가 있어요. 그런 개념이라고 보시면 돼요. 자, MySQL의 JDBC 드라이버 클래스를 로딩해서 드라이버 매니저라는 클래스에 등록을 해줘야 된대요. 이거는 MySQL에 접속하기 위해서만 쓰이는 코드고 다른 경우에는 응용을 전혀 안 합니다. 이거는 그냥 맨날 똑같은 코드 들어가는 거니까 별로 뭐 생각을 안 하셔도 돼요. 자, 빨간 줄 같길래 마우스 올렸더니 혹시 여기 오타 날까봐 트라이 캐치를 하래요. 하겠습니다. 자, 그럼 이제 여기 클래스 not found exception이라는 게 났죠? 요런 클래스를 못 찾았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요 상황이 났다라는 거는 MySQL 드라이버 로딩 페일. 요 드라이버 로딩하다 에러 난 거니까 이렇게 메시지를 뿌렸어요.
자, 드라이버 로딩이 완료됐으면 이제 접속을 합니다. 저 드라이버를 써서 접속할 때 아까 준비했었던 사용자 이름과 비밀번호를 같이 넣을 거예요. 자, 드라이버 매니저에 등록된 객체를 써서 DB에 접속합니다. 접속 주소와 아이디 비밀번호를 세팅해 주면 돼요. 접속 주소, 아이디, 비밀번호. 자, 그러면 아까 미리 선언했었던 이 커넥션 객체를 여기서 리턴 받아요. 임포트 해야죠. 자, 무조건 java.sql로 시작하는 거라 그랬어요. 자, 빨간 줄 똑같네. 마우스 올렸더니 캐치물 추가하려네요. 추가할게요. 트라이로 들어가냐. 자, 캐치블록 추가합니다. 여기가 실행됐다라는 거는 MySQL에 접속을 실패한 거예요. 여기가 떴다는 건. 자, 그래서 여기서도 에러가 났을 때 MySQL 이번에는 커넥션 페일. 자, 접속이 다 되면은 그 다음에 접속 해제를 먼저 구현할게요. 접속이 되면 접속 해제는 항상 짝으로 같이 다녀요. 자, 접속 해제는 콘점 클로즈 하시면 돼요. 자, 접속 해제 디스커넥션 페일. 자, 이렇게 하면은 지금 문제가 없을 때는 아무것도 출력을 안 하고 문제가 있을 때만 뭔가 출력을 하니까 이 코드는 지금 이 상태에서 실행했을 때 문제가 없으면 아무것도 출력을 안 할 거예요. 자, 아무것도 출력이 안 됐어요. 근데 만약에 내가 주소를 딴 걸로 주소를 잘못 적었다. 그러면 주소 말고 다른 거 해볼까? 데이터베이스 이름을 딴 걸로 적었다. 네, 그럼 이렇게 에러가 나요. unknown 데이터베이스, 이런 이름의 데이터베이스를 알 수 없다라고 나오죠. 그래서 커넥션 페일, 접속 실패. 접속에 실패했으니까 접속 해제도 당연히 실패하겠죠. 왜냐면은 접속이 안 됐다라는 거는 여기서 문제가 생겼으니까 이 콘이라는 객체가 할당이 안 됐다는 얘기예요. 근데 여기서 콘점 클로즈를 하려고 했으니까 당연히 문제가 생기죠. 그래서 여기서 해줘야 될 거는 먼저 if 콘이 널이 아닐 때만 접속을 해제해라 라고 한번 묶어줘야겠죠. 자, 데이터베이스 이름은 MySQL 그대로 가고, 만약에 비밀번호 잘못 적었다 그럼 로그인이 안 될 거 아니에요. 이번에 메시지는 Access Denied for User Root. 루트가 로그인 하는데 실패했다요. 접속이 허가되지 않았으니까. 유징 패스워드였어요. 비밀번호 틀렸다고. 자, 요 메시지 잘 보세요. MySQL -u 루트 -p 비밀번호 아무렇게나 입력할게요. 동일한 메시지죠. 그러니까 이제부터 에러 여부는 자바가 컨트롤하는 게 아니라 MySQL이 컨트롤하는 거예요. 자바는 그냥 그 중간에 토스해 줄 뿐이에요. 자, 접속이 잘 됐다고 치면 이제 SQL문을 한번 준비를 해보죠. 인서트, 업데이트, 딜리트를 먼저 할게요. 걔네가 쉬워요, 상대적으로. 스트링 타입의 SQL은 insert into
디파트먼트 dname log values 자바에서 문자로 헛다운표로 감싸라 그랬죠. 이제 보면 왜 그런지 알 거예요. 자, 자바에서 SQL 처리할 때 헛다운표 마지막에 세미콜론 안 넣어도 됩니다. 만약에 SQL도 문자를 쌍따옴표로 썼으면 우리 여기에다가 역슬래시 하나씩 다 넣었어야 돼요. 되게 귀찮아져. 자, 이렇게 SQL을 준비하고요. 자, SQL을 실행하기 위해서요. SQL문을 실행할 수 있는 객체를 먼저 만들어야 돼요. 스테이트먼트라고 합니다. 이 스테이트먼트라고 하는 객체가 SQL을 실행하는 기능을 해요. 임포트. 자, 여기 보면 스테이트먼트란 클래스 되게 많아요. 무조건 java.sql 거 가져오라 그랬죠? 자, 이제 이 SQL문을 실행을 합니다. 스테이트먼트라는 객체를 선언을 했는데 stmt는 아까 접속 객체 만들었죠. 콘이라고. 자, 콘.create 스테이트먼트. 자, SQL문을 실행할 수 있는 객체를 생성하는데 예외 처리가 요구돼요. 마우스 올려서 트라이 캐치. 예외 처리 들어갈 거기 때문에 선언 미리 밖으로 빼놓은 거예요. 자, 그 다음에 SQL문을 실행합니다. stmt.execute update입니다. insert, update, delete는 모두 실행 메서드가 execute update예요. 얘한테 미리 준비한 SQL문을 주면은 결과가 리턴 돼요. 자, 여기서 query 에러 이렇게 합시다. SQL문을 다른 말로 쿼리문이라고도 해요. 자, 그 다음에 지금 여기 데이터베이스 접속 객체 클로즈 했죠. 마찬가지로 이 stmt도요 클로즈를 해야 돼요. SQL과 관련된 모든 객체는 마지막에 클로즈를 다 해줘야 돼요. 그래서 finally if stmt가 null이 아니라면 stmt.close 얘도 예외 처리 들어가요. 코드 진행은 파일 출력이랑 거의 비슷해요. 자, 그래서 SQL 구문의 에러 여부에 상관없이 stmt를 객체를 닫아야 됩니다. 그래서 finally 블록을 썼고요. 객체 유효 범위 설정을 위해서 stmt 객체는 try 블록 밖에서 미리 준비했습니다. 자, 이렇게 하고 실행할게요. 그럼 여기 SQL문을 실행했을 때 마지막에 result라고 뜨죠. 이 result라는 변수가 몇 개의 데이터가 저장됐는지를 뜻해요. 몇 개의 레코드가 인설트 됐다. 한 개의 데이터가 저장된. 자, 이렇게 해서 실행하면 한 개의 데이터가 저장됨이라고 뜹니다. 이제 이거 자, 자바에서 넣은 거 보이죠? 자바에서 저장한 거 보이죠? 자, 요 SQL문을 쭉 드래그해서 SQL 직접 해볼게요. 복사해서 여기서 직접 실행합니다.
그러면 여기 DB에서 한 개의 데이터가 저장됐다라고 뜨죠. 어제 제가 이거 강조했어요. 기억나세요? 이거 나중에 자바에서 받아간다고. stmt.execute 업데이트 하면서 SQL을 하면은 요 SQL문을 얘한테 전달해서 자바가 이 SQL을 MySQL한테 실행하라고 보내는 거예요. 그러면 요 execute 업데이트에서 SQL문 받아서 얘는 실행을 하고 한 개의 데이터가 저장됐다고 하잖아요. 요 1이라는 값이 리턴되는 거예요. 자, 만약에 DPT는 같이 넣읍시다. 지금 203번 데이터 있어요. 그쵸? 203번 데이터 아까 넣어서 있잖아요. 203에 대해서 또 저장을 해요. 그럼 기본키 제약 조건 위배되죠. 자, 그러면 에러 메시지가 이렇게 뜹니다. 똑같이 해봅시다. 자, 쿼리 에러래요. 에러 메시지는 요 메시지와 요 메시지가 같죠. 그러니까 자바는 그냥 SQL문을 대신해 주는 것밖에 없어요. 그럼 이런 프로그램을 외부로 만드는 이유는 무엇이냐? 자, 일반 사용자들은 이런 SQL문을 다룰 일이 없겠죠. 우리야 공부하는 거니까 다루겠지만, 뭐 요즘 사무직들도 이거 배우러 오기는 해요. 국민은행 같은 경우는 직원 교육에 SQL이 무조건 들어가 있어요. 스캐너는 써봤죠. 자, 이렇게 하면은 학과 이름과 학과 위치를 사용자한테 입력받죠. 여기서 이렇게 하면 그럼 사용자가 입력한 값이 SQL문에 결합되겠죠. 그러면 데이터를 조회하면 들어가죠. 이게 모든 프로그램의 기본 목적이에요. 웹은 그냥 이거를 웹브라우저를 통해서 입력받겠다는 것 뿐이에요.
자, 일단 가장 기본적인 SQL문 처리를 했어요. 일단 1교시는 하나만 해봅시다. 자, 이 정도는 앞으로 여러분들이 실습하실 코드량에 비하면은 굉장히 적은 축에 속해요. 스프링 실습 예제 한번 보여줘 볼게요. 스프링 들어가면은 1시간 수업, 물론 임포트는 자동으로 만들겠지만 이 정도는 그냥 기본으로 쭉 하고 넘어가요. 이 정도는 거의 다. 여기에 나오는 이 프로페서가 여러분들이 그 DB에 있는 그 프로페서예요. 이 정도 코드는 그냥 슝 바로바로 나와야 돼요. 그럼 이제부터는 양에는 쫄지 마세요. 자, 3시 반에 만납시다. 아, 잠깐만. 아, 그래요. 3시 반에 만납시다. 자, 아까 데이터베이스 연동하는 코드를 만들었는데 1번 과정과 2번 과정 그리고 마지막 5번 과정은 맨날 똑같습니다. 그래서 그것들을 앞으로 좀 간결하게 수행하기 위해서 헬퍼 패키지를 추가한 거고요. 거기에 DB 헬퍼를 넣었어요. 그래서 이제 여기서 쓰던 코드들을 복사해서 가져오면 돼요. 일단은 멤버 변수로 접속에 필요한 정보, 자, 은닉된 상수로 파이널 형태로 준비합니다. 여기서는 뭐 다른 이유는 없어요. 그 파이널을 적용한 게 여기서만 이렇게 세팅하고 나면 딴 데는 바꿀 일이 없으니까 그냥 파이널 붙인 것 뿐이에요. 파이널하고 스테이팅은 별 의미 없이 붙였습니다. 자, 그 다음에 데이터베이스 접속 객체도 준비를 해요. 자, 이제 싱글톤을 만들어 볼게요. 싱글톤 저번에 만든 거 컴퓨터 자리가 바뀌어서 아마 각자 자리 없을 거예요. 그냥 복사해서 갖다 놓겠습니다. 자, 이제 두 개의 메서드를 준비할 건데요. 첫 번째는 데이터베이스에 접속하는 메서드고요. 접속해서 접속 객체를 리턴하는 메서드, 그리고 접속 객체를 해제하는 메서드. 자, 이렇게 두 개를 만들 거예요. 자, 이 안에서 접속 객체를 생성하면 되는데 아까 코딩했었던 거 있죠? 접속 주소 구성하는 거. 여기부터 쭉 트라이 캐치까지 복사를 해요. 아이고. 여기까지 복사해서 오픈 메서드 안에다 넣습니다. 이 접속 객체 여기서만 이 콘이라고 하는 객체를 리턴하는 게 목적이니까 마지막에 리턴 콘이라고 넣고요. 그리고 접속 해제하는 거
복사해서 넣어줍니다. 자, 이제 이렇게 만들고 나면 앞으로 이제 데이터베이스 연동을 할 땐 developer.getInstance.open 커넥션 타입의 폰이라고 선언을 하고요. 임포트. 마지막에 developer.getInstance.close라고 주려면 이 콘이라는 액체를 이 developer 안에서 닫아주죠. 그럼 이제 같은 SQL문을 처리한다라고 하면 아까 F01에서 앞으로는 요 3번, 4번 절차만 있으면 나머지 코드는 이제 헬퍼에 만들어 놓은 걸로 완성이 된다는 거죠. 자, 이제 불필요한 주석은 좀 뺄게요. 아까 설명 다 했으니까. 자, 인서트 할 때 변수 이름 받는 것도 복사해 올게요. 자, 이렇게 하면은 조금 할만해지죠, 이제. 자, 실행하면은 학과 이름. 자, 이렇게 하면 데이터가 저장됐다라고 뜹니다. 자, 이제 하나 됐고, 그 다음에 헬퍼도 필요하죠. 자, 요게 이제 완성이 돼야 그 앞으로 뭐라도 좀 계속 진행을 할 수 있으니까 이거 먼저 요번 퀘시 또 진행할게요. 지금 40분인데요. 4시에 만나요. 20분 정도면 충분할 것 같아요. 이따 봅시다. 자, DBhel퍼까지 만들었어요. 이제 업데이트랑 딜리트에 대해서 볼게요. F03. 자, 이제 뭐 변수값 입력받는 거는 그만할게요. 자, 일단 요만큼의 코드를 무조건 인서트를 쓸 때 가져왔던 코드를 이제 복사해서 가져옵니다. 네, 업데이트 디파트먼트 set dname은 hello log은 world where id는 뭐 103.
자, 마지막에 출력하는 메시지는 저장됨이 아니라 수정됨이죠. 자, 인서트랑 뭐 별 차이 없죠. SQL만 바꾼 거예요. SQL 신텍스. 헬로 로그인 월드. 아, 여기 하나 빠졌네. 오케이, 땡큐. 자, 이제 실행. 아이디가 이제 DPT에 오죠. 됐죠. 인서트 업데이트 딜리트는요, SQL 문만 바뀌지 자바 코드는 똑같아요. 앱 04.java 앱 04. 자, 이제 03에서 했었던 코드 그대로 또 복사해서 04에다 붙여놓고, delete from default mount where dpt는 103보다 큰 거. 자, 실행하면, 아, 참조키 제약 조건 뜨네요. (101번) (102번) (201번) (202번) 그게 기본 데이터고 나머지는 지워도 돼요. 자, 그래서 103번에서 200번 사이에 있는 데이터 지워볼게요. 새롭게 추가된 게 DPT에는 203이라는 거. 4개가 지워졌네요. 그러니까 인서트만 하나 잘하고 나면은 그 다음에 업데이트 딜리트는 사실 껌이에요. SQL만 바꾸면 되거든. 자바 코드는 그대로 가거든요. 근데 실제로 그 개발할 때도 보면은 이런 식으로 프로그램 코드는 거의 비슷하지 마지막에는 SQL 갖다가 판가름이 나요. 그래서 개발자 실력을 판단하는 거는 SQL을 먼저 봐야 된다고 맨날 그 이야기를 해요. 자, 이렇게 해서 업데이트 딜리트까지 완성을 하면은 이제 남은 건 셀렉트 남는 거죠. 자, 요거 4시 반까지 완성하시고 셀렉트 합시다. 자, 넘어갈게요. 자, 인설트, 업데이트, 딜리트는 그냥 기본 코드 짜놓으면 그 다음부터 계속 비슷비슷해요. 자, 이제 셀렉트절을 수행할 건데요. 셀렉트절은 예제가 3개입니다. 앱 05입니다. 그 전에 잠깐만요.
셀렉트를 할 거예요. 자, 그러면 이제 요 또 기본 코드를 갖고 올게요. 셀렉트문을 수행하는 데 있어서 일단은 집계 함수를 처리해서 4학년 학생의 수를 조회해 봅시다. select count from student where 학년이 4인 데이터. 자, select insert, update, delete는 수행하고 나면은 몇 개의 데이터가 저장됐다 뭐 이렇게 표시가 되는데, select는 이런 게 나오죠. 이걸 받을 객체가 필요해요. 이걸 받을 객체를 result set이라고 해요. 그래서 결과를 저장할 변수가 int 타입이 아니라 result set이라는 객체 타입이 됩니다. 자, select 결과를 저장할 객체가 result set이라는 객체가 돼요. 보통 줄여서 RS라고 선언을 해요. 그러면은 SQL문을 실행하면서 select절은 execute update가 아니고요, execute query입니다. 여기다가 RS라고 받을게요. 자, 일단 요 SQL문을 수행을 해봅시다. 자, 이렇게 떨어져요. 자, result set은 select를 수행하면은 이 결과가 이렇게 떨어지는데, 이게 지금 요 RS 안에 저장이 되어 있는 거죠. 그러면 이거를 한꺼번에 다 읽는 게 아니라 한 줄씩 읽어요. 근데 처음에 여기부터 읽으려고 들어요. 얘는 읽을 필요 없죠. 그래서 다음 줄로 먼저 넘어가야 돼요. 이동하는 게 next라는 메서드예요. 자, 조회 결과의 첫 번째 줄로 이동을 합니다. 이동에 성공하면 true가 나오고요. 이런 경우도 있죠. 그러니까 조회 결과 아무것도 없는 경우 있죠. 이런 경우에는 next로 추가하면 fails가 리턴돼요. 자, 그래서 이 first가 true면 데이터를 가져오는데 몇 번째 칸이죠? 자, 이 경우에는 첫 번째 칸, 두 번째 칸, 세 번째 칸이 있죠. 얘는 한 칸만 있죠. 그 다음에 가져올 때 데이터 타입은 뭐예요? 지금 이거는 int죠. rs.getInt 첫 번째 칸. 어디서 빨간색이 나오냐. 자, 그럼 이제 요 결과 출력은 필요가 없겠죠. 세 명입니다 라고 떨어졌죠. 자, select절을 수행했을 때 이 select에 들어간 컬럼을 1, 2, 3 이렇게 순서대로 인식을 해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이렇게 했으면은 얘가 첫 번째 칸, 1번째 칸, 2번째 칸, 3번째 칸이에요. 헷갈리면 안 되는 게 배열은 0부터 시작하죠. 얘는 1부터 시작해요. 그게 마음에 안 들면 별칭을 무조건 넣으세요. 그럼 칸이 아니라 컬럼 이름을 줄 수 있어요. select절에 명시된 cnt 컬럼.
int 0으로 수출하기. 이렇게요. 컬럼 이름을 쓸 수도 있고 그냥 첫 번째 칸, 두 번째 칸 그렇게 접근할 수도 있는데 컬럼 이름을 쓰려면은 이럴 때 무조건 별칭을 줘야 돼요. 똑같죠, 결과? 자, 그 다음에 이거는 집계 함수를 했으니까 딱 한 칸만 들어가 있을 때죠. 자, 이번에는 한 줄을 온전하게 가져와 볼게요. 앱 06 메인. 자, 김도훈 교수의 정보를 조회하겠습니다. 자, 또 기본 코드 그대로 가져올게요. 김도훈 교수의 정보를 조회할게요. 여러분들은 코딩할 때 굳이 줄바꿈 안 해도 돼요. 저는 줄바꿈하면 이게 옆으로 삐져나가니까 하나면 안 나올 거 아니에요. 그래서 그냥 여기서 줄바꿈 넣어서 덧셈으로 연결한 거예요. 자, 필드 이름을 사용해서 데이터 가져오면 됩니다. 여기 코드 첫 번째, 어차피 지금 이것도 데이터 한 줄밖에 안 떨어져요. 한 줄 떨어지죠. 그럼 이제 아까랑 똑같이 맨 처음에 여기 위에 제목행을 읽으려고 드니까 넥스트 한 다음에 넥스트가 성공했으면은 데이터 가져오면 돼요. 만약에 외열절 조건이 안 맞으면 가져오는 거 아무것도 없겠죠. 그래서 넥스트로 간 게 성공했는지를 봐야 된다고요. 자, 그래서 if first면 셀렉트 전에 명시된 컬럼들을 하나씩 변수로 뽑아오면 됩니다. 셀렉트 전에 명시된 컬럼들을 하나씩 변수로 뽑아오면 됩니다. 얘네들을 하나씩 변수로 뽑아오면 됩니다. 뽑아올게요. 얘네들 다 가져와야 돼요. 자꾸 강조하는 게 코드량이 많거든. 필드 이름을 가져오면서 int인지 스트링인지만 구별하시면 돼요. get int, get string, get float, get double, get boolean 모든 데이터 타입별로 다 있어요. get 치면은 뭐 get array도 있고 get string도 있고 get float, get boolean 등등등 있어요. 데이터 타입에 맞춰서 가져오시면 돼요. 그럼 이제 출력해야죠. 출력. 자, 그렇지 않으면 조회 결과가 없습니다 정도는 출력해 줍시다. 이제 양이 많아요. 실습 양이 이 정도 양에 쫄면 안 돼. 자, 데이터 가져오죠. 그럼 이제 마지막 여러 줄을 가져오는 쿼리가 있어요. 여태까지는 결과가 전부 한 줄이었죠. 이제 아이고 이거 내려. 여러 줄을 가져오는 쿼리가 있어요. 이때는 어떻게 하느냐. 자, 지금 셀렉트문 하나 하고 있는 겁니다. 양에 쫄지 마세요. 기본 코드 가져올게요. 이런 거는 프로그래밍 코드라기보다 그냥 노가다잖아요. 이런 양에 쫄지 마세요. 자, 이제 여러 줄을 조회하기 위한 SQL문을 준비합시다.
그래도 디파트먼트로 해줄게. 디파트먼트는 필드 3개밖에 없잖아. 그럼 이제 데이터는 가져올 거고 출력을 어떻게 하느냐예요. 처음에 데이터를 조회하면은 여기를 바라보고 있다 그랬죠. 넥스트로 출하면 1로 가죠. 다음 줄로. 그러면 성공하면 true죠. 그 다음에 또 넥스트로 출해요. 그러면 true가 떨어졌죠. 다음 줄로 오는데 성공을 했으니까. 그럼 또 한 줄 추출해서 출력하고 또 넥스트로 이동을 해요. true죠. 또 넥스트로 이동을 해요. true죠. 또 넥스트로 이동하면 없죠. 그때는 false가 되겠죠. 데이터 조회 결과가 몇 줄이 나올지는 몰라요. 근데 우리가 아는 건 to를 동안은 계속 넥스트로 호출하고 false가 나오면 끝난다는 거야. 자, 반복을 하는데 조건이 true, false네요. 무슨 문법이에요? 무슨 문법이에요? true가 나오는 동안 반복하고 false가 나오면 중단하는 문법. 반복문 중에 뭐예요 이게? 반복문에 뭐뭐 있어요? 그 중에 조건이 true일 때 반복하는 게 뭐야? 그냥 while이에요. while문 쓰면 돼요. while rs.next가 true면 한 줄씩 읽어서 출력합니다. 우리 반복문 돌리면은 거의 대부분 폼문 돌리죠. 내가 장담할게. 여러분들이 자바 프로그램 하는 평생 동안 while문 보는 케이스 이거 하나밖에 없을 거예요. 그냥 구문 통째로 외우세요. 그냥. 그리고 나머지 무조건 폼을 쓰세요. 그럼 저거는 투스트링 하는 것처럼 배열로 막 한 번에 빵 터뜨리는 건 없어요? 없어요. 자, 이렇게 해서 insert, update, delete, select까지 마무리가 됐습니다. 여러분들이 버튼 하나 클릭하면은 이만큼의 코드, 최소 이만큼의 코드가 백엔드에서 버티고 있을 거예요. 최소예요, 최소. 만약에 삭제 버튼 눌렀는데 참조키 무결성 제약 조건이 있다. 그러면 자식 데이터부터 지워야 되잖아요. 그러면 딜리트 쿼리 최소한 2번은 해야 된다는 얘기지. 근데 참조키가 테이블에 한 3개 정도 얽혀있다. 그럼 딜리트 4번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럼 이 코드가 4배씩 들어가요. 거짓말 같아? 결제, 장바구니. 장바구니 데이터랑 결제 데이터가 이렇게 들어있으면 결제를 하면 보통 장바구니 비워주죠. 그럼 장바구니 딜리트하고 결제 내역은 인서트 해야죠. 배송지 넣어야지. 배송지 정보도 넣어야 되고. 뭐 보통 결제 버튼 하나 누르면 SQL 한 너댓 개 들어가요. 버튼 하나 눌렀을 때 SQL 너댓 개 정도 실행해요. 하나로 안 끝난다고요 보통. 이 정도는 코딩 축에도 못 껴요. 아직은. 보통 실무 개발자 업무량이면 지금 오늘은 첫날이니까 이거 나눠서 했는데 제가 지금 코딩할 때 복사 붙여넣기 한다면 조금씩 고쳤잖아요. 이런 식으로 가면 1번부터 7번까지 1시간 업무도 안 돼요. 아직 제대로 된 개발은 시작도 못했어. 양에 쫄지 마요. 근데 보면은 복사 붙여넣기 한다면 어디만 고치면 되겠구나라는 게 딱딱 보이잖아. 그러면 나중에 이제 이런 노가다 때문에 이제 아씨 그러는 거지. 근데 그건 나도 못 도와줘. 짤 없어. 그건.
자, 근데 지금 이 방식은요. 지금 이 방식은 그 뭐라고 해야 되나? DB 헬퍼를 들어가고 일반적인 SQL문을 쓰기 위한 기본 원리를 소개하기 위한 거지, 이거를 그대로 쓰기에는 실무에선 좀 부족해요. 보안 때문에 이거를 그냥 쓰지를 못해요. 보안에 치명적인 결함이 있기 때문에. 앱 6은 조금 바꿔볼까? 자, 이렇게 하면은 교수 이름을 입력받아서 여기서 쓸 수 있겠네요. 그쵸? 그러면 실행하면은, 야, 어디 에러가 있다네. 아, 네임 변수랑 겹치는구나. pname이라고 붙이죠. 그 다음 여기서 이제 도훈이라고 입력하면 김도훈 교수 데이터가 쪼르륵 나오겠죠. 이게 좀 더 예제 있어 보이죠? 자, 이렇게 해서 이제 select까지 해서 기본 SQL 처리는 다 됐어요. 요거까지 연습하시고, 앱 567입니다. 요거까지 연습하시고, 이제 여기에서 보안에 관련된 게 조금 들어간 prepared statement 객체를 소개할게요. 스테이트먼트의 업그레이드 판이고요. 이거 소개하면서 SQL 인젝션 공격이라고 하는 보안 개념도 설명을 할 거예요. 자, 조금 이따 봅시다. 5시 반에 시작할게요. 문자열의 SQL 코딩할 때요, 이렇게 문장을 나누면은 예상치 못한 실수하는 경우가 있어요. DEPT NO까지 하고 그냥 따옴표 여기서 닫아버리는 경우 많거든요. 이렇게 하고 DEPT NO 따옴표를 닫았어. 그 다음에 따옴표 또 문장 연결했죠. 이렇게 코딩하면 에러예요. 이게 지금 문자를 연결해가지고 하나의 완성된 SQL 문장을 만드는 거죠. 근데 지금 여기 제가 DEPT N1 따옴표 바로 닫았죠. 그리고 프롬 할 때도 따옴표 열고 별다른 공백이 없죠. 그러니까 이거를 연결하면, 이 두 개의 문장을 연결하면 이렇게 돼요. 띄어쓰기가 없으니까 SQL 문장 에러가 돼요. 그러니까 SQL을 작성할 때는 문장을 만약에 쪼갤 거라면 띄어쓰기 관계도 잘 생각해서 끊으셔야 돼요. 자, 요런 점은 좀 주의하세요. 시작합시다. 자, 다음 거 설명하기 전에요. 그 마지막 교시는 실습 시간을 못 주겠네. 자, 다음 거 실행하기 전에 제가 지금 우리가 공부한 내용을 적용을 해서 샘플 하나 만들어 볼 거예요. 자, 이게 학생 테이블의 그 구조예요. 학생 데이터를 조회할 건데 일종의 로그인 기능을 만들 거예요. 유저 아이디 하고, 지금 여기 비밀번호는 없으니까
자기 주민번호가 비밀번호라고 칩시다. 자, 샘플 하나 만들게요. 앱 08. 그냥 테스트. 지금 여러분들 연습하신 거면은 이 정도 수준은 충분히 나와요. 자, 아까 김도훈 교수 조회한 거. 요거를 기본으로 할게요. 자, 처음에 아이디를 입력하세요 라고 할게요. 아이디를 입력하세요 라고 한 다음에 유저 아이디 그리고 비밀번호인데 주민번호라고 합시다. 주민번호를 입력하세요. 주민번호는 아이디 넘이라고 합시다. 이렇게 해서 보통 로그인이라고 하는 거는 아이디랑 비밀번호가 일치하는 데이터를 조회하는 거예요. 자, select studno name user id grade id num birthdate tel height 그 다음에 weight dpno profno from student where user id는 땡땡 and id num도 땡땡. 여기에다가 사용자 입력값을 갖다 놓고 일치하는 데이터를 조회하는 게 보통 로그인 로직의 기본이에요. 그럼 여기에 이제 입력한 값을 갖다 붙여야죠. 여기 플러스 안 넣네. 자, 이렇게 하면 됩니다. 됐죠? 그 다음에 이제 어차피 한 줄이 나오건 여러 줄이 나오건 while문 돌리는 건 똑같아요. 보통은 어차피 한 줄밖에 안 나와서 while 돌리면 한 번밖에 안 할 거 아니에요, 반복을. 자, 그래서 여기도 그냥 while문으로 갈게요. while rs.next 라고 한 다음에 rs.get int studno 헛다운표 아닌데 자바스크립트를 빼면 계속 헛다운표가 특히 버릇이 됐네. 자, 그 다음에 rs.get string name user id grade는 get int죠. 학년 아이디는 날짜 타입은 그냥 스트링으로 받으시면 돼요. tel height는 get int로 받으면 되고 weight도 get int 그 다음에 dptno profno 이게 보통 로그인 로직이에요. 자, 아이디를 입력하세요. 뭐 준 1, 2, 3 주민번호 몰라. 그러면 studno인데 오타났다. 여기 하나. 자, 다시 준 1, 2, 3 주민번호 몰라. 그러면 아무것도 출력한 게 없으니까 여기선 끝났네. 그쵸? 프로그램이 끝났어요. 그냥 이럴 때 뭐 근데 이제 여기에
자, 이렇게 하면 이제 학생 데이터가 쭉 오잖아요. 그럼 요 비밀번호는 일반적으로 알 수가 없죠. 남의 아이디 아는 건 사실 쉽잖아요. 자, 그래서 아이디를 안다고 치고, 자, 이제부터 보여드릴게요. 아이디, 준123. 비밀번호를 이제부터 뭐라고 입력할 거냐면은, 콧다운표 5억, 콧다운표 2개, 이퀄, 콧다운표 하나라고 입력할 거예요. 엔터 칩니다. 다 털립니다, 이제. 모든 회원 정보가 다 나와요. 자, 보세요. 준123이 여기를 메꾸는 거죠. 그 다음에 아까 제가 콧다운표 하나, 5호 콧다운표 2개, 이퀄 콧다운표 하나 이렇게 넣었죠. 이게 여기 비밀번호 자리를 메꾸는 거죠. 잘 보세요. 엔드가 5호보다 우선한다 그랬죠. 그러면 여기가 먼저 되죠. 자, 아이디가 준123이고 비밀번호가 주민번호가 공백인 데이터 없죠. false죠. 근데 공백은 공백과 같다. 이건 true죠. false or true는 true죠. where true예요. 다 털립니다. 이렇게 하면 데이터. 웹 개발은 모든 프로그래밍은요, 사용자가 입력한 값을 SQL문에 조합을 시키는 거기 때문에 SQL문의 원리만 조금 알고 있으면 이렇게 내가 입력한 값으로 SQL을 조작할 수 있어요. 이런 식의 보안 허점을 악용해서 그 웹사이트를 해킹하려고 드는 걸 SQL 인젝션 공격이라고 해요. 웹사이트 해킹의 가장 기초예요. 자, 우리 문자란에 문자를 쌍따옴표 넣으려면 뭐 붙여요? 앞에다가 역슬래시 붙이죠? 마찬가지예요. 여기도 리플레이스 콧다운표를 역슬래시 콧다운표. 자, 근데 SQL문 안에 역슬래시가 들어가게끔 하려는 거예요. 근데 지금 여기서 보면은 이렇게 하면은 자바 입장에서 그냥 콧다운표 하나죠. 그러니까 얘를 진짜 역슬래시로 살려야 돼. 그래서 역슬래시 2개를 써줘야 돼요. 순수하게 역슬래시와 콧다운표. 이거 하나씩만 사용자가 입력한 거에 모두 붙여주면은 커버가 돼요. 이거 안 하면은 사이트가 뚫리는 거예요. 근데 좀 귀찮긴 하지. 그쵸? 사용자가 입력한 게 한 2, 30개를 입력했다라고 하면 죄다 리플레이스 걸기 좀 귀찮잖아요. 근데 SQL 인젝션은 진짜 원리 자체가 너무 간단한 거기 때문에 이것 SQL 인젝션으로 뚫렸다? 진짜 어디 근본 없는 새끼가 만든 거야. 몇 년 전에 굉장히 유명한 해킹 공격이 있었어요. 고객 정보 털기. 이게 왜 문제가 됐었냐면은 결제 정보가 털리는 바람에 여기어때라는 사이트는 숙박시설 결제잖아요. 그러니까 모텔 결제 내역을 갖고 간 거야. 그러면 이게 건전한 목적은 아니잖아요. 그걸로 협박해서 실제로 돈을 뜯은 일이 있었어요. 여기어때가 이제 해킹됐었다는 건 알고 있었죠. 그것 때문에 여기 진짜 망하기 직전까지 갔거든요. 나중에 네이버에 아마 넘어갔을 거야. 이런 식으로 모모님 뭐 잘하셨네요. 이런 식으로. 그래서 진짜 금품 낸 사람이 있어. SQL 인젝션 기법. 진짜 여기어때 해킹당했다는 기사 보고서 어떻게 쟤는 어떻게 그게 아니라 진짜 비웃음 당했어. 어디 기초도 안 된 새끼 갖다 개발시켰다고. 진짜 비웃음 많이 났어요. 여기. 개발자가 그냥 리플레이스 하나 안 때린 것 때문에 실제로 수억 원의 피해가 발생을 합니다. 개발자가 귀찮은 거 하나는 실제로 돈이 수십억이 왔다 갔다 해요. 왜냐면 개인정보를 직접적으로 다루잖아.
데이터베이스가 곧 돈이에요. 어디 사이트 해킹당했다라고 하면은 다들 고객 정보 털어갔다 그러지 프로그램 소스 털어갔다고는 안 해요. 우리가 만드는 건 돈 안 돼. 우리가 만드는 게 데이터를 직접적으로 핸들링하기 때문에 가치가 있는 거예요. 그만큼 위험 부담도 높은 거고. 자바 프로젝트 하나 새로 만들게요. API 07입니다. 자, 메이븐 프로젝트로 업데이트 하고요. 어디 갔어? 폼.xml에서는 여전히 요거 MySQL 커넥터 요거 하나 쓸 거니까 그냥 그대로 복사해서 갖다 넣을게요. 라이브러리 요거 하나 쓸 거예요. 그리고 dbhelper 복사해서 가져올게요. 자, 새로 클래스를 하나 만들겠습니다. 앱01 메인으로 만들어야겠죠? 자, 사용자의 입력을 받아야 되지만 조금 귀찮으니까 그냥 변수로 담을게요. 스캐너 써야 되지만 이제 스캐너 처음 했을 때는 신기했지 이젠 귀찮죠. 자, 데이터를 저장할 SQL문을 만드는데요. 디파트먼트 테이블에 인설트를 할 거예요. 그럼 일단 dptno는 안 들어가죠. 그리고 SQL문을 만드는데 데이터가 저장될 values에는 그러니까 변수로 뭔가 갖다 땜빵을 할 위치, 셀렉트건 인설트건 업데이트건 딜리트건 간에 변수로 땜빵을 할 위치는 싹 다 물음표로 옵니다. 문자열 헛다운표 상관없이 그냥 무조건 싹 다 물음표로 놉니다. 자, 이제 dbhelper를 통해서 db 접속 처리합시다. 자, 아까는 SQL문 실행할 때 스테이트먼트라고 하는 객체를 만들었어요. 이제 SQL문을 실행하기 위해서 스테이트먼트가 업그레이드된 프리페어드 스테이트먼트라는 객체를 만듭니다. 얘는 프리페어드 스테이트먼트를 쓰면은 인설트문 주제에 리절트 셋을 하나 사용을 해야 돼요. 셀렉트 할 때 갖고 오는 거였잖아요. 인설트에 한해서 리절트 셋을 가져옵니다. 자, 몇 개의 데이터가 저장됐다라는 거 보여줘야 되니까 리절트 선언하고요. 인설트 하면은 프라이머리 키가 자동으로 생성되죠. 근데 앞에 이제는 그거를 알 방법이 없었어요. 프리페어드 스테이트먼트는 생성된 프라이머리 키 값을 반환받을 수 있어요. 자, 이제 프리페어드 스테이트먼트를 만드는데 인설트 문일 때만 옵션이 하나 들어가요. statement.return generated key, 생성된 키, 프라이머리 키를 리턴하는 옵션이에요. 인설트 할 때만 들어가요. 요거는 자, 트라이 캐치 넣으라고 해서 넣고요. 자, 이제 요 정보를 넣고 싶은 거죠. 근데 이게 들어갈 자리를 물음표에 땜빵했죠. 첫 번째 물음표, 두 번째 물음표예요. 스트링을 넣을 거죠. 여기다 첫 번째 물음표에 dname을 세팅합니다. 두 번째 물음표에 log이라는 값을 세팅합니다. 넣으려고 하는 데이터 타입에 따라 메서드가 바뀌어요. pstmt.set int set long 데이터 타입별로 파라미터 다 있어요. 자, 이제 나머지는 갑시다. 자, execute 업데이트예요. 인설트죠. 그러면 몇 개의 행이 저장됐다가 나와요. 근데 인설트를 했을 때는 후속 처리가 있어요.
pstmt.getGenerated key라고 호출하면 생성된 프라이머리 키를 리절트 셋으로 받아내요. 다음 줄로 넘어간 다음에 getInt 첫 번째 거 하면은 프라이머리 키를 얻어올 수 있어요. 이게 중요한 게 이거를 가지고 읽기 페이지로 넘어가야 돼. 몇 번 데이터를 열람하겠습니다 라는 거를 알려주기 위해선 인설트 다음에 생성된 프라이머리 키를 반드시 받아야 돼요. 자, 그 다음에 파이널리 데이터베이스 관련된 처리, 아까는 일부러 이 STMT 객체만 클로즈하고 끝났는데 리절트 셋과 PSTMT 요 두 가지는 쓰고 나면 마지막에 생성 역순으로 닫아야 됩니다. RS가 널이 아니면 클로즈, PSTMT가 널이 아니면 클로즈. SQL을 수행하는 과정에서 생성한 객체는 반드시 생성 역순으로 클로즈 닫아야 됩니다. 안 그러면 얘가 맨 처음에 MySQL에 접속을 하죠. 그 접속을 MySQL 쪽에서는 접속 해제가 됐다는 건 몰라요. 근데 그게 200개가 넘게 쌓이면 시스템이 다운돼. 그래서 반드시 생성 역순으로 닫아야 돼요. 자, 이제 다 끝났으니까 결과를 출력해주고요. 몇 개의 레코드가 인서트 됐다. 새로운 dptno는 뭐다. 그리고 db 접속 해제해야죠. db helper.getInstance.close 라고 호출하면 이제 저거예요. SQL에 변수를 떼울 때 콧다운표가 들어있으면 걔 때문에 구문 에러가 나. 콧다운표를 아무리 이렇게 넣어도 이제 실행하면 문제가 없어요. 얘가 아까 했었던 그 리플레이 스토리 있죠. 그거를 그냥 알아서 다 해주기 때문에 콧다운표를 온전히 저장해요. 그러니까 아까 만들었었던 여기어 때는 프리페어드 스테이트먼트만 썼어도 공격당할 일이 1도 없었던 건데 이걸 안 썼기 때문에 해킹을 당한 거야. 그래서 이게 SQL 처리의 찐이에요. 얘를 헬퍼 패키지에 만들었네. 자, 삭제하는 거 하나 더 해봅시다. 그러니까 프리페어드 스테이트먼트는 핵심이 하나예요. 변수로 땜빵할 곳에 무조건 물음표를 넣고 이 물음표를 하나씩 변수 값으로 치환한다. 그게 핵심이에요. 자, 삭제할 데이터와 SQL 구문을 준비할게요. 301번 데이터를 지울 거고요. 디파트먼트 테이블에서 이 변수를 치환할 곳을 물음표로 떼웁니다. 자, 그 다음에 dbhelper를 통해서 데이터베이스 접속해야죠. dbhelper.getInstance.open 이라고 호출하고요. SQL 구문을 실행하기 위해서 프리페어드 스테이트먼트 객체를 또 선언합니다. 임포트 할게요. 얘는 딜리트 문이기 때문에 프라이머리 키가 생성이 안 되죠. 그러니까 결과값만 받으면 돼요. 자, 안에 들어가는 구문은 통째로 붙여놓을게요. 임포트. 아, 이거 리턴 받아야지 참. 커넥션 타입의 폰은 dbhelper.open. 자, con.prepare statement라고 하면서 SQL만 이렇게 세팅을 하면 돼요. 그러면 이제
객체를 받아오죠. 그리고 나서 set int 첫 번째 물음표에다가 deptno를 넣어라 해요. 이거 코딩할 때 자, 제가 잠깐 중간 코드는 잠깐 덜어낼게요. 하나면을 보여줘야 되니까. 이거 코딩할 때 프리페어드 스테이트먼트 쓰면은 어디서 실수하냐면은 우리가 앞에 예제에서 execute 업데이트나 execute 쿼리 쓸 때 파라미터에다가 SQL을 넣어줬었거든요. 계속. 그러니까 앞에서 코드를 그냥 복사해오다 보면은 자 처음에 여기서 SQL 넣죠. 그쵸? 이 SQL에 지금 물음표 있는 거죠. 그 물음표를 요 숫자 값으로 땜질했죠. 이제 완전한 문장이 됐죠. 근데 실행할 때 다시 이거 갖다 하네? 땜질을 왜 해 도대체? 그러니까 하나만한 코드가 돼버리는 거예요. 프리페어드 스테이트먼트는 execute 어쩌고 저쩌고 메소드 호출할 때 SQL을 안 줍니다. 이게 그냥 스테이트먼트하고 차이예요. 근데 저거 실수하는 사람들이 진짜 많더라고. 자, 결과 출력 몇 개의 데이터가 삭제되었다 라고 출력이 될 거예요. 그리고 DB 접속을 해제해야 되니까 dbhelper.getInstance.close 라고 호출하면 됩니다. 자, 0개의 데이터가 지워졌대요. 왜냐? 현재 301번 데이터는 없으니까. 제거 디파트먼트라고 기껏 해봐야 네, 이렇게 5개밖에 없네요. 여기 301번 없잖아요. 제 거에 맞춰서 207번 지워볼게요. 207. 자, 한 개의 데이터가 삭제됐다고 떴어요. 조회하니까 207 없어졌어요. 그쵸? 또 실행하면 결과 몇 개 나올까? 0개. 이미 지워지고 없으니까. 0개. 그쵸? 이미 지워졌으니까. 자, 그럼 마지막 셀렉트. 앱 03. 자, 조열 검색어랑 SQL 구문을 정의합니다. 김도훈 교수의 정보고요. 이 검색어가 where절에 들어갈 거니까 여기는 물음표로 떼워요. 자, 그 다음에 DB 접속하고 프리페어드 스테이트먼트 객체 준비하고요. 자, 얘는 셀렉트니까 리절트 셋이 필요하죠. 리절트 셋도 선언합니다. 잠깐 좀 되죠. 자, 프리페어드 스테이트먼트를 생성하면서 아까 물음표가 들어있는 SQL문을 세팅해줘요. 인설트가 아닌 오토 인크리먼트를 받을 필요가 없으니까 두 번째 옵션 필요 없어요. 자, 그 다음에 아까 물음표 하나였죠. 요 하나에다가 키워드 값을 넣어줄 거예요. 그쵸? 그래서 setString 첫 번째 물음표에 키워드를 넣어라. 그리고 execute query죠. select는 insert, update, delete는 무조건 execute update예요. 그리고 execute query는 select에서만 쓰고요. prepared statement는 이 파라미터 비워줘야 됩니다. 그럼 이제 RS가 생기죠. 그럼 이제 반복 돌면서 while rs.next 라고 돌면서 여기서 이제 또 공포의 노가다가 시작되는 거죠. 이렇게. 너무 야속해 하지마. 나도 미리 해왔어. 나도 한 번은 쳤어. 자, 마지막에 이제 DB 접속 해제하면 되네요. dbhelper.getInstance.close 라고 하면 이제 김도훈 교수의 정보를
쪼르륵 가져올 수 있죠. 이게 찐이에요. 물론 여기에서 좀 더 업그레이드 된 게 있기는 해요. 근데 일단은 요거 먼저. 자, 수업 예제. 자, 헬퍼는 안 줘도 되죠? 안 바꿨으니까. 자, 원래 오늘 숙제는 안 내려고 그랬거든요. 근데 약간 욕구불만이신 분이 계신 것 같아서 숙제를 내긴 할 텐데 제출하지 마세요. 그냥 하고 해보고 싶으신 분만 해보세요. 그냥 과제를 내드릴게요. 자, 우리 영화진흥위원회 오픈 API 연동했죠. 한마디로 끝날 거예요. 이제 작업이 머릿속에 뭉게뭉게 그 두리뭉실하게 이제 떠오르기 시작을 할 거예요. 했죠? 그럼 데이터를 가져올 거 아니에요? 이거를 그럼 리스트죠. 결과가 연동 결과 단복문 처리하면서 우리 그냥 출력만 했죠. 단복문 안에서 DB에 넣으세요. 테이블 구조는 각자 짜세요. 이거 전에 학원에서 실제로 시험 문제로 내던 거예요. 아침에 이거 한마디 하면 하루 종일 할 거예요. 이 정도는 돼야 실무야. 이 정도는 돼야 실무예요. 이거를 되게 있어 보이는 말로 데이터 수집이라고 해요. 이게 원래 전제 조건이 있거든요. 여러 번 실행하면은 데이터가 똑같은 게 올 거 아니에요. 그러면 이제 중복된 데이터는 버려라 뭐 그런 전제 조건도 있긴 한데 난이도 다운되게요. 그냥 무조건 저장되기만 해보세요. 무조건 인설트 되게. 그래서 저장이 다 됐으면 DB에서 셀렉트 할 때 데이터가 쪼르르 오겠죠. 이거는 소스 안 줘도 돼. DB에서 셀렉트한 거 스크린샷만 줘도 돼요. 과제를 한 것처럼 하고 싶으면 직접 인설트문을 10개 넣어도 되긴 할 텐데 그 노가다를 할 만큼 용자는 없을 거라고 봅니다. 그러니까 이제부터는 과제에 소스 안 줘도 돼. 실행 결과만 봐도 충분히 알아. 그거 노가다 하겠다 그러면 인정. 그 노력은 가상하니까 인정. 자, 여기까지 합시다. 1분 남았네. 자, 주말 잘 보내시고요. 한 주 동안 고생 많았어요. 다음 주에 봐요. 수고하셨습니다. 고맙습니다.